어, 이번에 강의하게 될 부분은 앞에서 이어서 바로 논어의 편찬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논어의 편찬 과정을 살펴본다라는 것은 뒤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논어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논어의 앞부분과 그리고 논어의 뒷부분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편찬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논어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이 편찬 과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강의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점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강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자와 유자의 말이 부분적으로 하기편에 삽입되어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기편에, 논어의 하기편이라 하는 것은 제1편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제1편이라고 하는 것은 제1에 가장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유자와 증자의 만년제자의 말이 삽입됐다라는 정황은 무엇 때문인가? 이게 하기편에 가장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하기편은 모두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자의 말이 8장으로 5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8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하와 자금, 자공의 말이 3장을 차지했고 나머지 5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유자가 3장, 증자가 2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공자 다음으로 유자의 말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고 증자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양적인 면에서 유자와 증자의 말이 많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기 전편에, 하기의 전체의 편에 보면 자하, 자금, 자공은 모두 자로 불려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선생이라는 자자로 존칭을 사용하지 않은 데 반하여 유자와 증자는 자로 존칭했을 뿐만 아니라 하기편을 배열한 데 있어서도 바로 공자의 뒤에다가 유자 넣고 그 다음에 증자를 나열한 것입니다. 바로 이 서열을 뛰어넘은 것, 자하와 자금과 자공을 뛰어넘어서 그 앞에 점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칭이라든지 하기편의 배열관계로 살펴보면 논어 제2시기의 속편은 증자와 유자의 제자가 주편이었다는 것 외에도 그들은 제1시기의 초편 그 책에다가 약간의 변경과 첨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속집을 만들면서 온집을 건드렸다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온집 속에 넣어서 공자 다음으로 유자를 부각시켰고 또다시 증자를 부각시키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제자들이 선생을 높이는 방법을 공자 다음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3기의 증보편, 바꿔 말하면 논어 하편에 있어서 후 5편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것은 증보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2기의 논어의 증보연대는 맹자 당시 또는 그 이후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1기의 초편은 공자의 근문제자, 공자의 직접 제자들이
편집한 것이기에 수록된 것이 공자와 공자의 초기 제자의 언행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상론입니다. 그 연대가 가장 공자와 가까운 까닭에 그 내용 또한 하편에 비해서 정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밀하고 순수한 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2기의 속편은 공자의 제전제자들이 초편을 이어서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공자의 언행을 보완관계로 가는 것입니다. 이 보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지 않은 증자, 자하, 유자의 말이 첨가되었지만 그래도 제전제자 정도만 되어도 공자와 시대가 그다지 멀지 않기 때문에 기록된 내용에 공자의 학문에 참다운 면모를 잃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3기의 정보편에는 공자와의 시대가 멀므로 해서 보완된 자료가 호사자, 말 잘하기 좋아하고 일 꾸며내기 좋아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실한 전문이 게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3기의 정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환에서 하론후 5편에서 특히 자장제 19는 오로지 제자들의 말만을 기록했고 계시편의 장벌전유장이나 양하편의 공산불효장과 필일장 같은 것은 모두 믿을 수 없는 공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자편에 있어서 고금의 일사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미자편의 끝부분에 가면 주나라의 8사람의 그 현인을 기록한 것은 공자의 문화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들이라는 것이고, 또 미자편에 보면 초강 3장은 이건 장주의 내용과 너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장주의 말과 그 의미와 유사하다라는 것은 곧 장주가 전국시대의 인물인 걸 보면 논어의 초강 3장은 전국시대의 시풍의 문체가 담겨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공자의 유서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요할편 전 3장은 모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앞에서 이미 논급한 바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3기의 정보편의 자료는 의문시되는 부해의 산물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논어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었는가는 제3장에 환대의 논어의 전본이 3종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혼합되면서 오늘날의 논어로 탄생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논어가 하나의 종합되기 이전의 환대 논어의 3종의 전본의 차이점부터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공자 사후의 논어는 원래 하나의 초편본이 있었을 뿐인데 제나라 노나라 양국에 산재한 제전제자들이 각기 속편을 편찬하는 과정 속에서 그 편집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편찬한 책은 자연히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유형의 책들이 제나라에서 유행한 것은 제론, 노나라에서 유행한 것은 노론이라 하였는데 환무제 당시에 이르러서 곡부 공자 사당에서 바로 고론이라고 하는
돌에 새겨진 고론이 발견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처럼 서한시대의 논어의 전보는 제론, 노론, 고론 3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논어는 이 3종의 논어를 혼합하여 하나로 묶은 종합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논어가 어떻게 종합되어 왔는지, 3종의 논어는 어떻게 다르는지 이 문제에 대하여 6가지 점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론과 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전하고 공부하는 지역과 인물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방고 전한서의 예문지에 보면 환나라가 바로 창건되었을 적에 유제로지설이라 제나라와 노나라의 논어가 각기 달랐던 것입니다. 전 제론자는 제나라 논어를 전수한 인물로는 바로 창업 중이인 왕길이, 소부벼슬을 했던 송기, 어사대부를 지낸 공우, 상서령, 오력 충족, 그리고 교동에 살고 있는 용생, 이런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오직 바로 왕양, 이 왕길, 이 사람이 가장 제론을 전수한 명가로 대두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론을 전수한 최고의 권위자는 창업중리의 왕길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노나라 논어의 전수는 어떻게 됐는가? 상산도의인 공분이, 장신 소부를 지낸 하우승이, 승상위헌이, 노부경 전장군 소망지, 안창우, 장우, 이런 사람이 모두 명가로 대두되었는데 거기에서도 장우가 가장 최후에까지 그의 논어가 행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 역시도 유향의 별록에 보면 제론, 노론에 관한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노나라 사람들이 배웠던 책들은 노론이라 했고 제나라 사람들이 배웠던 것은 제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위의 두 인용문은 제나라의 논어와 노나라의 논어의 전습, 배우고 전한 지역과 인물의 차이점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론과 노론 그리고 고론의 글씨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금문이라고 하는 것과 고문의 차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문이라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예설을 말하는 것이고 고문이라 하는 것은 과두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금문과 고문으로 쓰여 있었던가? 반고의 전한서 예문지를 보면 환무제 마렵에 노공왕이 공자의 사당을 무눴는데 그리고 그 사당을 넓히기 위해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벽에서 고문상서와 얘기, 논어, 효경 수십 편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쓰인 글자가 모두 고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액글자는 뭘 말하는가? 과두 문장이라 해서 이 과두라는 말은 글자가 생략되어서 그러는데 이 올챙이 과자하고 올챙이 두자인 것입니다. 그 글자가 위에는 크고 아래는 올챙이 꼬리처럼 적다라고 해서 올챙이를 닮은 문자라 해서 과두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올챙이처럼 글씨 쓰인 문체는 어느 때 시대인가? 주나라 때의 고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글자가
머리는 크고 꼬리 부분이 가늘기 때문에 올챙이를 닮았다 해서 속명으로 과두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고론이라는 것은 주대의 과두문자로 쓰여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장백점의 13경 개론 논어 해제 사항을 살펴보면 논어는 환나라 당시에 금문으로 쓰인 책과 고문으로 쓰인 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금문으로 쓰인 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노나라 사람이 전한 것은 노론, 제나라 사람이 전한 것은 제론이라 하는데 금문으로 쓰여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노론과 제론이 모두 금문으로 쓰여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 책을 배우는 사람들이 당시에 사용했던 문자가 예서체인 것입니다. 이 예서체로 제론과 노론은 쓰여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자의 문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출현 시대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론, 노론, 고론은 그게 발견된 시대가 다른 것입니다. 그 일본의 학자 풍도풍주의 노노신주 서변에 보면 환세 초에는 노론과 제론이 있었는데 고론이 뒤에 발견된 것입니다. 그 발견됨에 해당된 시점에는 지방의 차이점, 제나라, 노나라, 그리고 시대의 전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적의 논어 족증기서에 의하면 논어가 나온 것은 늦은 시기라고 본 것입니다. 환 선제 때에 제나라 사람 왕길이 전한 것은 제론, 노나라 사람 공분이가 전한 논어는 노론이라고 한 것이고, 서경 마렵에, 서한 마렵에 이르러서 고론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두고문으로 쓰여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선지인인 바로 진시황 이전 사람의 글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적지 않은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왜 진시황 이전 사람들은 과두문을 썼을까? 그것은 고론을 통해서 제론과 노론이 금문으로 쓰여 있다라는 것을 한 시대에 능가하기 위한 의도적인 고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론과 노론을 금문을 능가해서 원본 개념을 만들려고 했던 의도를 누가 시행했는가? 실제로는 유향의 아들인 유흠이가 위조한 책이라고 본 것입니다. 유흠이가 위조해서 그 고론을 누구한테 가탁했느냐? 공자의 후손인 공안국이 전한 거라고 가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울러 주까지 써서 그걸 증명하고 있다라고 한 걸 보면 고론이라 하는 것은 위작의 가능성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성의 체제는 어떠한가? 제론, 노론, 고론은 편수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론과 노론의 편장의 차이는 노론은 20편으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편수인데 제론은 22편이 된 것입니다. 22편에 더했던 것은 문왕편과 지도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론보다 2편이 더 많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편장으로 보면 어떤가? 노론과 고론의 편장 차이를 보면 고론은 21편입니다. 이건 공자의 사당 속에서 나왔고 자장이 둘이다 이 말은 자장편이 2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자장편을 2번 쓸 수 있는가? 바꿔 말하면 하기편이 하나지 하기편을 둘로 쓸 수는 편명을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론은 자장편이 2개가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5번째로는 노론의 장구는
재론, 고론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노론 장구와 재론, 고론의 차이는 제 노론은 22편으로 그중 20편 중에는 장구가 보편적으로 노론보다 많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첫째로 예를 들면 계시편은 이건 재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재론이기 때문에 재론은 노론에 비해서 편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옴매에 의하면 헌문편의 제16, 17, 18장에서 헌문편 16, 17, 18 연거퍼 석장에서 누구 일을 기록하게 되는가 하면 제한공과 관중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군데도 아니고 연거퍼서 제한공과 관중, 즉 5패를 존숭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 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보남은 노문소의 종산찰기를 근거로 보면 헌문편의 제22장 진성자 시 간공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간공은 제나라 사람인 것입니다. 노나라를 중심으로 할 때는 노예공이라고 하지 않고 예공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제나라 일을 말하면서 제나라 제자가 빠진 것입니다. 간공의 위에 제자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노나라에서 예공이라고 말한 것처럼 노예공이라 말하지 않은 것처럼 제나라의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바로 제간공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고론의 장구와 노론의 차이는 정현의 말에 의하면 요할편의 지명장은 노론에 무차장하니 그럽니다. 노론에는 이 편이 없었는데 금종고라 오늘날은 고론을 따라서 논어 마지막에다가 지명장을 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대마리업 강유인은 요할편의 자장문이라고 하는 장은 노나라 논언에는 이런 편 문체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노론에 이러한 문체가 없다라는 것은 노론이라 하는 것은 바로 전시편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장이 간단하고 중복이 없는 것인데 바로 자장편에서 세 차례나 문답을 주고받는 것은 그리고 숫자 나열로 하는 것은 고문에서 보완해 놓은 거라고 봤던 것입니다. 이처럼 논어라고 하는 속성이 재론과 고론과 노론의 차이가 많은 부분에서 발견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고론이라고 하는 것이 고문으로 쓰면서 사당 벽에 넣어놨던 것은 무슨 이유인가? 바로 고론은 공한국이 썼다라고 하지만 공자의 후손인 공한국이 썼다라고 하지만 재론과 노론을 능가해서 원본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유흠이 위작했다라는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보면 우리가 논어를 읽을 적에 논어의 문체가 다른 부분이 나오면 이것은 어느 논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